자, 이제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보려고 하는 건 머신러닝 모델의 종류가 아니라 머신러닝의 종류입니다. 어떤 종류의 러닝 방식이 있느냐를 보려고 하는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어, 인터넷에 머신러닝을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정의가 잘 나와 있고 정의로 바로 드러난 게 위키피디아잖아요. 위키피디아에 보시면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이 두 가지만 있었는데 어, 우리 알파고가 등장을 하면서 강화학습이라는 게 또 아주 중요한 머신러닝의 한 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검색해 보시면 이 세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보통 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지도학습. 제가 앞에서 예제를 들어드린 그런 상황도 지도학습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계속 제가 X, Y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도학습을 제일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신러닝을 얘기할 때는 지도학습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지도학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습을 제일 많이 해볼 계획이고요. 다른 방법은 비지도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은 지도하지 않았다. 그렇게만 일단은 보시면 되고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지도학습,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에다가 컴퓨터한테 지도를 시켜준 겁니다. 슈퍼바이스드 알려줬다. 정의를 그냥 한번 말씀드려보면 객체의 속성을 나타내는 입력과 정답이 존재하는데 입력과 정답 간의 관계를 함수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x랑 y 이렇게 표현을 제일 많이 하는데 입력값을 x로 생각하고 정답을 y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도학습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x의 상태일 때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어 있어. 이러한 상태는 이거야 라고 컴퓨터한테 지도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문제집을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공부를 할 때는 답이 있는 문제를 보죠. 이런 문제는 정답이 이거야. 그리고 저런 문제는 정답이 저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람이 수학 공부를 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이 왜 정답이 뭔지를 이미 이론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라고 배우고, 다른 유사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배운 룰에 따라서 쭉 계산을 해보니, 정답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사람이 학습을 하는 방식이고요. 기계한테는 학습을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다만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진행되는 걸 지도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해준 참값과 상태를 나타내는 x, 이럴 때는 이거야 라고 뱉어내도록 하니까 결국 이 둘 사이에 있는 fx, 이 함수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함수식을 찾는 y는 fx에서 fx를 찾는 그런 과정을 슈퍼바이스드 러닝, 지도학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뭐 실제로도 그렇게 구현이 되는 거고요. 이 x랑 y, 입력과 정답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존재합니다. 현재의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필드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토리를 얘기했을 때 처음에 통계학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로 넘어와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핸들링을 하는 쪽으로 점점 이 방법들이 조금씩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일한 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조금 다양하게 붙이고 있는 거죠. 통계학에서 붙이는 이름,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붙이는 이름,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붙이는 이름들이 조금씩은 사실은 다른 학계에서 붙었기 때문에 이름이 좀 다르지만 사실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용어를 배우시게 되는 이유는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 사실은 우리는 인터넷이나 문헌을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러한 용어를 알고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고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답에 해당하는 거, 뭐 입력에서 출력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아웃풋 피처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x는 인풋 피처라고 부를 수 있겠죠. 어, 여기서 크게 달라지는 용어가 이제 피처라는 용어입니다. 기존의 통계학에서는 베리어블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그래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x에 해당하는 입력에 해당하는 것을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아웃풋에 해당하는 것을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통계학에서는 주로 그렇게 부르고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제외한 다른 표현들은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온 표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라벨, 태그, 태그드 데이터. 태그드 데이터는 Y가 붙어 있는 데이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태깅을 한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Y를 붙인다. 라벨링을 한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씁니다. 또는 타겟 베리어블. 뭔가 예측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맞추고자 하는 대상이 Y니까 그것이 목표다. 타겟이다라고 해서 타겟 베리어블, 타겟 피처 이런 표현들도 많이 씁니다. X의 또 다른 이름은 리그레서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리그레서도 이제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뭐, 이름일 뿐이니까, 뭐, 리그레서가 어떤 개념이지, 이렇게까지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fx, y나 fx 상태를 항상 생각하시고, 인풋에 해당하는 것이 인풋 피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아웃에 해당하는 것이 아웃풋 피처, 레그, 테이블, 태그, 타겟 베리어블, 디펜던트 베리어블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은 지도하지 않았으니까 정답에 해당하는 Y라는 개념이 없이 X만 있다. 이 X들은 이 특정 객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속성을 나타낸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그 속성들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보통 엑셀의 컬럼 형태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각 컬럼을 x1, x2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객체라는 것이 한 줄 한 줄의 행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 한 줄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 객체에 대해서 아이디가 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번 제품, 2번 제품, 3번 제품 또는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이렇게 아이디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2번에 해당하는 객체는 2번 제품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고 데이터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상태를 나타내는,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X들만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냐면 행간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유사한 값을 갖는 군집으로 만든다. 행간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2번 객체, 3번 객체가 아주 비슷한 값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 X들의 특성을 보니 그럼 2번 객체와 3번 객체를 하나로 군집으로 묶고 4번 객체, 5번 객체, 6번 객체가 X값들을 보니 특징들을 어떤 객체의 속성을 보니 아주 유사한 형태의 값들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면 또 하나의 군집으로 묶고 이런 식으로 행간의 군집을 만드는 방법 그것들을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비지도 학습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비지도 학습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열간의 관계, 컬럼의 관계들을 이용을 해서 차원을 축소하는 그런 방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X랑 1이랑 X2는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여. 얘네들이 값이 X가 점점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 X가 감소하면 Y도 감소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유사하게 움직이더라. 그리고 X3는 좀 다르게 움직이지만 저 뒤에 있는 X6는 또 X3랑 아주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그러니 내가 이 6개의 컬럼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 중에서 어, 정말 도드라지는 서로 다른 어떤 특징들은 X1, 2에 해당하는 특징과 X3, X6에 해당하는 이런 특징, 그리고 중간에 있는 뭐 X4, X5의 특징, 이렇게 한 세네 가지 특징만 있으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 두 개의 컬럼을 합치는 방법도 있고, 내지는 6개의 컬럼을 다 이용을 해서 새로운 컬럼을 만듭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아예 만드는데, Z라는 컬럼을 Z1, 2, 3를 새로 만듭니다. 이 세 개의 컬럼은 앞에 있는 6개의 컬럼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거의 다 담고 있고, 물론 뭐 완전히 다 포함하고 형태만 바꾸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이번 과정 중에 배울 내용은 어, 전체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의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축약된 정보보다 약간의 정보를 버리고 노이즈에 해당하는 부분은 버리고 최대한 정보를 담은 다른 새로운 컬럼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뒤에서 실습을 해볼 텐데, 자, 이런 식으로 비지도 학습을 이용을 하면 이 많은 컬럼들이 담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담은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런 컬럼들을 생성해내는 방법도 비지도 학습의 일종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비지도 학습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행간의 군집을 만드는 것, 덩어리를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컬럼의 정보를 담은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것. 근데 이 다른 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에 비해서 컬럼 수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차원이 축소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축소된 차원의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보면 비지도 학습의 방법들이다. 비지도 학습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머신러닝 방법은 강화학습이라는 겁니다. 강화학습은 앞에 두 가지와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는 형태도 조금 다르고 목적도 상당히 다릅니다. 앞에는 엑셀 형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어떤 컬럼 Y, 상태를 나타내는 X, 이것들을 가지고 이런 상태라면 이런 값이야. 그렇게 알려주고 그 패턴을 찾는 거든지, 아니면 이 행간의 정보들을 보니 얘네들은 패턴이 비슷해, 얘네들은 값이 비슷해. 그렇게 군집을 묶든지 컬럼을 묶든지 묶여진 컬럼의 정보를 담은 새로운 컬럼들을 만들든지, 자, 다 엑셀 데이터의 형태를 기반으로 이 문제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강화학습은 문제 상황을 들여다보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 용어들도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스테이트, 액션, environment, reward, 이 네 개 단어가 강화학습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 상태라는 것이 순차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현재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에다가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state라고 해서 현재 시점의 t, st에다가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이 상태가 변합니다. 다음 상태로 변하죠. 다음 상태는 현재 상태와 다른 상태로 변하고, 이렇게 변화된 상태는 이전 상태랑 비교해보니 더 좋은 상태가 됐는지 나쁜 상태가 됐는지 평가를 하는 거죠. 그 평가를 리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액션이 잘 주어져서 좋은 상태로 바뀌었다면 리워드는 플러스의 좋은 점수를 갖게 되고, 액션이 안 좋은 액션이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안 좋게 변했다라고 하면 리워드가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액션이 주어졌을 때 스테이트가 변하게 되는 어떤 룰이 존재하겠죠. 그 룰이라는 것을 포괄하는 게
environment라고 하는 환경입니다. 이 환경 안에서 우리 액션과 스테이트, 리워드들이 계산되고 도출되고 변화되고 하는 것들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강화학습은 뭘 하는 거냐면 어떤 행동을 무작위로 취해 보는 거죠. 또는 아주 러프한 룰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룰에 따라서 행동을 취해보고 그때의 보상들, 리워드들을 쭉 받아서 이것들을 누적시키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리워드들이 최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았을까를 최종적으로 산출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 개선된, 진화된 그런 행동의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이 강화학습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 환경이라는 것 안에 내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의 종류가 존재할 것이고 현재 스테이트와 이 액션으로 인해서 변화될 스테이트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인지가 리워드 안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스테이트가 바뀌었을 때, 액션으로 인해서 스테이트가 바뀌었을 때 얻게 되는 리워드도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바이러먼트가 잘 정의가 된다면 우리는 사실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죠. 액션을 막 다양하게 넣어서 다양한 리워드를 얻게 되고 아주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이 다양한 액션과 그에 해당한 리워드들을 가지고 이런 액션을 취했을 때 좋았어. 이런 액션을 취했을 때 나빴어들이 인버러먼트 안에서 계산이 되니까 실제 현장에서 액션을 취해서 데이터로 리워드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바이러먼트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조금 노력을 잘 들인다면 현장에서 데이터를 얻지 않고도 인바이러먼트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좋은 액션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가장 좋은 액션만을 취한다면 우리는 아주 좋은 리워드들만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어, 오랫동안 진행해 가면서 점점 더 개선된 액션을 찾아내는 것을 강화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액션이 강화되는 거죠, 진짜. 그렇게 해서 어, 어떤 행동 방식을 뽑을 거냐, 그렇게 최종적으로 뽑혀진 행동 방식을 우리가 폴리시라고 부르게 되는데, 폴리시를 찾는 것이 이런 강화학습의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 하면, 리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을 나누는 기준은 Y가 어떤 형태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Y가 명목형인 경우, 명목형인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든다 라고 부릅니다. 이 명목형이라는 게 뭐냐면 Y가 카테고리의 값을 갖는 것들, 예를 들면 분량의 유형이라던가 A유형, B유형, C유형을 가질 수 있다. Y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값의 스페이스, 값의 범위를 이렇게 뜨문뜨문 A유형, B유형, C유형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분량의 종류로 A 분량, B 분량, C 분량 또는 어떤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뭐 외부에서 공격 같은 게 들어왔다. 바이러스 공격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유형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유형이 A 유형의 공격인지 B 유형의 공격인지 C 유형의 공격인지 그런 것들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순서를 갖지 않고 수학적으로는 셀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죠. 카운터블 하냐. 이런 식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값을 갖는 경우를 명목형 변수라고 정의하는데 이런 명목형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자 할 때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지도학습의 일종이고요. 이러한 상태일 때는 그 상태는 A야.
이러한 상태일 때는 그 상태는 B야. 이렇게 지도를 해놓고 새로운 X가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X들에 대해서 태그가, 라벨이 B가 될지 C가 될지를 추론해주는, 맞춰주는 모델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또 클래스의 개수에 따라서 얘네들은 이제 클래스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클래스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에 양불 뭐 이런 거죠. 또는 이상이냐 정상이냐 공격이냐 아니냐 그런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만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이진분류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세 개 이상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항분류라고 합니다. 멀티노미얼 케이스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다항분류와 이진분류로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진분류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현장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항분류의 경우에는 이 항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모델이 좀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A랑 B랑 아주 유사한 케이스였다라고 하면 우리 모델은 얘는 A야 라고 했지만 사실은 B였을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항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델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가급적이면 이진분류로 바꿔서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진분류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황은 리그레션 모델. 우리 지도학습 모델의 두 종류가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모델로 나눠볼 수 있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은 클래시파이를 하는 것이다. 이 클래스들을 잘 나누는 넉넉한 변수에 대해서 잘 나누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리그레션 모델은 y가 숫자인 경우입니다. 연속형의 숫자일 때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숫자라는 거는 뭐 3.5, 2.7 이런 식의 값들이죠. 주로 이제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것들, 내지는 연령처럼 26세, 27세 이렇게 정수로 떨어지는 경우도 회귀 모형에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메인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리그레션을 한다라는 게 이제 맞는 표현인데 정수인 경우에도 리그레션으로 해서 약간의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지요. 그런 예제들은 뭐 매출액, 매출 수량 같은 경우가 지금 연령 같은 그런 케이스인데 품질을 나타내는 어떤 수치들, 온도나 압력을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사되지 않았는데 내가 모델을 통해서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리그레션 모델을 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제품이 북미 지역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팔리고 있었는데 다음 분기에는 얼마나 팔릴까? 몇 대나 팔릴까? 다음 분기에 팔려서 우리가 벌어들이게 되는 매출액은 얼마일까?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는 많이 알고 싶어 하고요. 그럴 때 리그레션 모델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많이 합니다. 또는 공장에서 현재 지금 생산되고 있는 이 제품이 양품이 될지 불량품이 될지를 판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쓸 것이고 이 제품의 품질을 수치화하고 있는데 수치를 뽑아낼 수 있는 장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매번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이 장비를 쓸 수는 없고 간간히 샘플을 통해서 품질을 뽑아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해주면 굉장히 비용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품질의 값을 리그레션 모델을 통해서 예측해 줄 수가 있죠. 추정해 줄 수가 있고 온도나 압력 같은 경우에 센서가 뭐 간혹 고장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설정을 해놓으면 센서가 고장나더라도 계속해서 정확한 값을 추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리그레션 모델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말고도 뭐 주가를 예측한다던가 기업의 신용평가를 예측한다던가
사람 개인에 대한 시청 점수를 예측한다든가 이럴 때도 회귀 모델을 많이 씁니다. 회귀 모형,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신용 점수를 뽑고 그걸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던가 그런 분야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도 앞에서 두 종류를 말씀을 드렸었죠. 군집을 만드는 것, 그리고 차원을 축소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개의 X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각 행들을 봐서 이 행들이 비슷한 그룹으로 묶이도록 군집화하는 것, 군집을 형성하는 것, 그것을 군집화 또는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릅니다. 유사한 값을 가진 행들을 모으는 것, 그것을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르죠. 현장에서 클러스터링을 자주 쓰는 분야는 어떤 소비자의 유형, 소비자의 행동 패턴들, 사용 패턴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데이터로 늘어놓고 이 사람은 뭐 20대의 남자인데 데이터를 한 달에 얼만큼 쓰는 경향이 있어. 이 사람도 비슷한 연령대에 동일한 성별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얼만큼 쓰고 있네. 전화하는 패턴은 뭐 많지 않은데 전화 통화량은 많지 않은데 데이터는 많이 쓰고 있어. 그럼 이 유사한 패턴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의 군집으로 만들어 놓고 이 군집에다가는 이런 유형의 마케팅을 해야겠다. 그리고 저런 군집에 대해서 30대 여성이고 뭐 소득이 얼마인데 데이터 사용량은 어느 정도고 통화량이나 문자 사용량은 어느 정도인 그런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어서 이 군집에다가는 이러한 종류의 다른 종류의 마케팅을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결정을 할 때 군집을 통해서 데이터를 쪼개고 각 쪼개진 데이터들에 대해서 개체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어떤 활동을 펼칠 수가 있죠. 그럴 때 클러스터링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차원 축소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컬럼의 수를 줄이는 겁니다. 차원 축소는 심플하게 얘기하면 컬럼의 축소를 줄일 때 활용을 합니다. 컬럼의 축소를 왜 줄여야 하느냐? 유사하게 움직이는 값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봤더니 컬럼이 굉장히 많은데 컬럼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아주 유사하게 움직이는 컬럼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굳이 다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좀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뭐 버리고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차원 축소는 아니고 베리어블 셀렉션이라는 방식입니다. 베리어블 셀렉션 방식은 다른 챕터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고 이 디멘전 리덕션, 차원 축소는 이 컬럼을 선별하거나 버리지 않고 전체 컬럼을 다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전체 컬럼을 다 써서 정보를 최대한 다 쓰고 싶은데 이것들을 내가 핸들링하기에 우리 컴퓨터 리소스가 부족하고 내지는 이 안에 노이즈가 너무 많고 해서 정말 필요한 정보만 싹 뽑아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싶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 차원 축소를 이용을 해서 이 안에 정보를 최대한 다 담은 더 적은 수의 컬럼을 가진 그런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 만들어진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거죠. 이 만들어진 데이터로 다시 비지도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지도 학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언제 발생을 하냐면 어떤 공장에서 화학 공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데 설비에 센서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공정을 거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되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어떤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장에서 액체 형태의 원재료가 들어가서 이것들을 뭐 반응을 시키고 뭐 쿨링을 시키고 해서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컬럼이 한 800여 개, 900여 개, 심한 경우에는 1000개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노트북에서 분석을 한다던가
조금은 큰 서버에서 분석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붙어서 작업을 한다던가 할 때는 리소스의 제약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 모든 컬럼들을 다 써야 되느냐? 분명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배리어블 셀렉션을 통해서 몇 개 필요 없는 변수들을 버리거나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원 축소 기법을 이용을 해서 현재 데이터를 더 적은 컬럼을 가진 데이터로 변환시켜서 변환된 적은 컬럼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차원 축소 기법, 언스포바이즈 러닝의 일종인 차원 축소 기법을 이용해서 컬럼을 줄여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은 강화학습에 대한 상황입니다. 강화학습은 앞에 슈퍼바이즈 러닝이나 언슈퍼바이즈 러닝처럼 종류가 그렇게 막 다양하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굳이 종류를 나누자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카테고리 형태냐. 예를 들면 액션이 올려라, 내려라, 그냥 중지해라.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인지, 내지는 오른쪽으로 3.5만큼 움직여라, 왼쪽으로 3.7만큼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연속청의 값을 갖는 액션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 확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분석의 종류를 나누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을 하는 제일 심플한 예제는 이런 게임 상황이죠. 게임 상황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 environment랑 액션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워드도 또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게 이런 게임 상황이죠. 그래서 게임으로 많이 이 강화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게임뿐만이 아니라 어떤 로봇을 제어한다던가 그런 곳에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좀 오래된 게임이긴 합니다만 아타리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제가 마우스로 글씨를 쓰고 있어서 조금 글씨체가 예쁘지 않습니다. 아타리라고 하는 게임, 제가 스펠링을 써드린 이유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어,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아타리 example 이런 식의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집에서도 얼마든지 강화학습을 직접 진행을 하셔서 컴퓨터가 스스로 이 게임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 게임 아시겠지만 저 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이 제일 위에 있는 블럭들을 깨트리면 점수를 얻게 되죠. 뭐 파란 블럭을 깨면 뭐 몇 점을 얻고 빨간 블럭을 깨면 또 몇 점을 얻고 그렇게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이 움직이는 것은 직선으로 움직여서 어딘가 벽에 부딪히면 튕기게 되죠. 그리고 블럭을 깨고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고 블럭을 깨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공이 움직이는 어떤 규칙이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물리 규칙처럼 느껴지죠. 마치 당구를 하듯이. 그런 공의 움직임을 인바이러먼트 안에 사전에 정의를 해 놓는 겁니다. 이게 게임을 하기 위한 어떤 규칙이니까요. 그리고 실제 우리 플레이어가 움직이게 되는 요 밑에 있는 막대 바. 저 바를 어디로 움직일까가 이제 액션이 되는 거죠. 그럼 공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 바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공을 받아서 쳐내야 되는 거죠. 공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공을 못 받아서 떨어지게 되면 게임은 끝나고 리워드는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 번의 액션을 취해서 공을 받아쳐서 공이 위에 있는 블럭을 깨트리게 되면 리워드를 얻는 거죠. 현재 스테이트는 이 블럭의 상태가 될 겁니다. 블럭의 상태, 공의 위치, 그런 것들이 스테이트가 되고 그 스테이트에 맞는 액션은 오른쪽으로 얼만큼을 움직여야 되는 것인가, 왼쪽으로 얼만큼 움직여야 되는 것인가가 액션이 됩니다. 그럼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액션은 무엇이냐? 공을 받기 위한 액션을 컴퓨터가 스스로 찾아내는 거죠. 만약에 공을 받지 못하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공은 바닥으로 떨어져서 리워드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 컴퓨터가 스스로 공을 받아쳐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공을 받아칠 때마다 위에 블럭을 깨트리면서 리워드를 얻는 거죠. 이 게임을 강화학습을 통해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한 번 움직였을 때, 한 번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공이 한 개의 블럭을 깨트리면 1점을 얻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쪽을 구멍을 내서 공을 그 위로 올리게 되면, 이 안에서 공이 튀겨지면서 한 번에 굉장히 많은 리워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점수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진화된 이 컴퓨터는, 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진화된 아이는 액션을 찾을 때 이 한쪽에다가 구멍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이 구멍에다가 구멍을 넣어야 내가 더 많은 리워드를 이번 한 번 액션으로 얻을 수 있겠구나를 스스로 습득하게 됩니다. 그런 진화하는 모습이 이런 아타리 게임 등을 가지고 검증이 된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점점 강화된 액션을 찾아내는 학습 방법이다. 학습 방법을 그런 학습 방법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강화학습이 존재하고요. 강화학습의 목적은 가장 좋은 액션을 찾기 위한 거니까 옵티멀한 컨트롤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 이런 게임 상황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 상황 이외에 실제 현장에서 실제 상황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강화학습이 어떤 곳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로봇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로봇이 움직이는데 다리를 어떻게 내딛어야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 내가 로봇이 점프를 하고 싶은데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점프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속도로 얼마만큼의 힘을 다리에 주어서 점프를 해야 내가 넘어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들 때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강화학습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머신러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머신러닝의 개요라는 제목으로 출발을 해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이제 어떤 걸 배웠는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그 프로세스가 머신러닝을 하는 프로세스가 학습 과정과 추론 과정으로 구분된다. 그렇게 두 단계 과정으로 구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습 과정이라 함은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지도학습으로 표현을 하면 y는 fx에서 요 x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학습 과정이고 추론 과정은 x에다가 값을 넣어서 y에 해당하는 값을 뽑아내는 과정. 그 과정을 추론 과정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학습만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머신러닝 모델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과정, 그것은 학습 과정이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을 해야 되죠. 활용을 하는 방식을 추론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과정에 거쳐서 머신러닝이 실제 구현이 되는 거고 현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다뤘던 거는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 추론 과정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 현장에다가 탑재한 모델이 추론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학습 과정에 있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여러 단계로 쪼개서 평가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학습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 그리고 평가 데이터, 밸리데이션 셋, 그리고 검증 데이터, 테스트 셋 이렇게 세 가지로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평가와 검증이라는 한글 단어를 사실은 조금 혼동해서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렇게 영어로 표기를 하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합니다. 그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면 학습 데이터는 모델을 만드는 데 활용되는 데이터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은 그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 좋은 모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인데 밸리데이션 셋은 주로 여러 개의 모델들을 놓고 그 중에 어떤 모델이 좋은지를
평가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밸리데이션 셋이고, 검증 셋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그 모델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얘를 현장에서 추론 환경에서 이용을 할 때 얼마만큼의 성능을 보일 수 있을지를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이 테스트 셋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지도학습,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비지도학습,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그리고 강화학습,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것이죠. 지도학습 모델은 다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또는 수치형의 리그레션 모델 두 가지로 분리가 돼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 비지도 학습은 군집화, 클러스터링이라고 불리는 군집화, 그리고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불리는 차원 축소 기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또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 학습은 분류와 회귀, 비지도 학습은 군집과 차원 축소, 강화 학습은 제어를 하기 위한 옵티마이제이션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흐름들을 우리 머신러닝 개요에서 제가 다룬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셔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실 때 하시는 업무에 대한 구분을 미리 설명을 드리고자 이 내용을 개요를 먼저 넣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머신러닝을 배우셔서 현장에 오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트레이닝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배운 테크닉이 모델을 만드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모델을 만드는 데 집착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에 포커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분석가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이 이 단계별로 조금 나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에 먼저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모델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분류로 해결할 거냐, 회귀 모델로 해결할 거냐, 군집화를 해야 되느냐, 차원 축소를 해야 되느냐, 또는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방법론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지도학습을 쓸지, 비지도학습을 쓸지, 또는 강화학습을 쓸지, 그리고 지도학습을 쓰기로 했다면 이것은 분류 모델로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인지, 회귀 모델로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인지가 설계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계 단계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결정되면 그 이후에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수집된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모델을 만들 때 후보 모델들이 많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비지도 학습을 해결해야지 또는 지도 학습을 해결해야지 이게 결정이 된다면 그 지도 학습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 그 알고리즘들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는 트레인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을 이용을 해서 가장 좋은 형태의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알고리즘을 현장에 넣었을 때 어느 정도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걸 테스트 셋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추론 과정으로서 현장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에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큰 틀의 카테고리에서 머신러닝의 프로세스를 나눠 보게 되기 때문에 순서는 머신러닝이라 하면 학습과 추론 과정으로 나뉘고 학습 과정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세 개로 쪼개야 되고 이 쪼개진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지도학습 모델, 비지도학습 모델 또는 강학습 그렇게 그런 순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머신러닝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들으실 거고요. 다른 분이 오셔서 강의를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습할 환경, MLDL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그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 이후에 저와 같이 실제로 실습을 진행하면서 모델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고
이 모델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